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가기를 바란다. 노력한 만큼의 보상, 땀 흘린 만큼의 성취.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어쩌면 그 순간이 가장 절망적인지도 모른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생각은 고립된 마음의 날카로운 파편처럼 밝힌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너는 진짜 이걸 원하니? 내 안의 의지는 지금도 살아있니? 삶은 때때로 잔인한 방식으로 물어온다. 바로 역경이라는 방식으로. 마치 철을 불에 달구듯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다. 누군가는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단단해진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어릴 적 나 역시 그랬다. 몸이 약해 친구들과도 마음껏 뛰놀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존재감 없는 아이로 지냈다. 어떤 날은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모든 순간이 그냥 괴롭기만 한 일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시험하는 무언가, 내 안에 진짜 힘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 같았다. 내가 만약 그 시절에 주저앉았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그 모든 역경을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줄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깨달았다. 역경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준비는 책임감의 표현이고 기다림은 진심의 증거다.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준비의 시간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만든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삶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점이다.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이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는가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것인가?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인생이 당신에게 묻고 있는 때다. 당신은 진심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최악의 날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키웠다. 그렇게 역경은 상처가 아닌 증거가 된다.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다.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는 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 말이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하자.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나는 언젠가 작고 허름한 공장에서 수제 액세서리를 제작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하루 14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손에 상처가 나도록 일했지만 제품은 팔리지 않았고 매출은 바닥을 기었다. 몇 달 동안 한 건의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동료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은 곧 나에게도 돌아왔다.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말했다. 너도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네 길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야. 내일 당장 싹이 틀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돌보고 물을 주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싹이 올라올 것이다. 생각해보자. 사과나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최소 3, 5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맛볼 수 없지만 그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그 나무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당신의 지금도 그렇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한번 이런 경험도 있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끝내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했다. 실패였다. 그렇지만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균형 등을 배우게 되었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두 번째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어릴 적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빙상장으로 향했던 것처럼 성공의 무대는 무명의 시간 위에 세워진다. 사람들은 그녀의 금메달을 기억하지만 그녀의 진짜 힘은 수천 번 넘어진 그 시간에 있다. 바로 그것이 뿌리를 내리던 시간이다. 지금 당신이 하루하루 성과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속도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당신이 지금 쏟는 모든 정성과 시간은 미래의 나무를 위한 양분이 되고 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당신은 이미 대단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당신의 오늘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나도 할 수 있었다는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당신만의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다.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냥 생계를 위해 남들도 다 하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런 말들 속에는 희미해진 사명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당신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이유, 목적, 열정은 어디로 갔는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떠도는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그저 휩쓸릴 뿐이다. 나는 나의 첫 창업을 떠올린다. 수익도 명성도 아니었다. 단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제품은 팔리지 않았고 거래처는 떠났으며 매일이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 이 제품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떠올려봐. 네가 그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팔아. 사명은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를 붙들어주는 마지막 끈이다. 수많은 유혹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밀려와도 왜 시작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일본의 사업가이자 철학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젊은 시절부터 가전제품으로 가정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명확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그 사명을 놓지 않았고 결국 파나소닉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그의 성공은 아이디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에서 나왔다. 반대로 사명을 잃은 사람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나 역시 그랬다. 어느 순간부터 이 제품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줄까라는 질문보다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팀워크도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매출은 오를 수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다. 그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적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읽었다. 작은 불편을 없애주는 발명으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날부터 회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광고보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숫자보다 만족도를 중요시했다. 그러자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돈보다 명예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사명은 성공의 기준을 바꾸고 실패의 해석을 달리 만든다. 단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환일 뿐이라고 한 기업인이 이런 말을 했다. 목표는 숫자가 끝이지만 사명은 사람을 움직인다. 그렇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단기적인 성과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더 멀리 본다. 사명이 흔들릴 때 방향도 흐려진다.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가 처음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지? 그 답이 당신을 다시 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 당신만의 의미 있는 목적지로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좌우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시 도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실패는
운명의 종착점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진다. 내가 처음 전자제품 생산을 시작했을 때였다.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공기청정기 시리즈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제품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고 고객 불만이 쏟아졌다. 반품 요청이 쌓였고 공장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쳤다. 어떤 직원은 말없이 유니폼을 내려놓고 떠났다. 나 역시 수많은 밤을 새우며 이게 나의 한계인가라는 질문에 시달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직접 불만 고객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설계도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다. 결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기술팀과 회의했고 결국 개선 모델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제품이 훗날 우리 브랜드의 신뢰를 쌓아주는 대표 제품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실패는 내게 진짜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포기하지 않음으로 답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결과로 받아들이지만은 실상은 피드백이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간과했는지, 다음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다. 실제로 많은 기업가들이 말하길 그들의 성공은 1번의 완벽한 기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99번의 실패 위에 쌓인 1번의 결정 때문이라고. 도요타 자동차의 창립자 도요타 기이치로는 수많은 실험 실패를 거듭하며 말했다. 실패는 나를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만든다. 실수가 없었다면 개선도 없고 개선이 없었다면 진정한 완성도 없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실패가 없는 삶이야말로 성장하지 않는 삶이다. 중요한 건 실패를 한 뒤에 멈추느냐 아니면 한 발 더 내디디느냐이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다면 세상의 모든 위인은 처음 시도해서 성공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실패했고 그만큼 깊게 배웠다. 나는 때때로 실패 앞에서 이것이 끝일까라고 묻곤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한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멈추지 않는 한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작은 실패들을 디딤돌 삼아 걸어왔고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 실패는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실패의 경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도전의 흔적이 많다는 뜻이다. 당신이 실패했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시도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배워가고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당신이 멈출 때만 진짜 실패가 된다. 그 전까지는 모두 당신의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흙먼지가 가득한 골목길, 해질 녘이면 한 줄로 늘어선 식당의 잔반통, 빛바랜 교과서와 찢어진 운동화, 그 시절의 나에게 부자란 TV 속에나 존재하는 환상 같은 단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헌 옷도 부족한 식사도 아니었다. 내 마음에 스며들었던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그 절망감이야말로 진짜 가난이었다. 정신적 빈곤은 육체적 결핍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마음이 메마르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게 되며 스스로를 연민하기 시작한다. 쟤는 운이 좋았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말들은 결국 삶의 핑계가 되고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정신이 가난해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어도 마음은 계속 허기질 뿐이다. 나는 한때 기술서적 한 권을 사기 위해 며칠 동안 밥값을 아끼며 동전 몇 개를 모았다. 누군가 보기엔 하찮은 책 한 권일지 몰라도 그 책은 내게 세상을 여는 문이었다. 지식은 돈보다 강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자라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대기업의 대표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익은 나고 있지만 직원들의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동지가 부족해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조직이 정신적으로 가난하다는 신호입니다. 돈은 넘치지만 진심이 부족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공감의 눈빛, 희망을 심어주는 리더십이야말로 조직의 진짜 자산이다. 정신적 풍요는 화려한 배경이 아닌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 역시 어려운 시절 동료와 한 그릇의 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있다. 그 따뜻한 순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풍요였다. 한 그릇 된장국을 함께 나누는 식탁,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 속에 인생의 본질이 숨어 있다. 그리고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가?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아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오히려 요즘 나는 이런 풍경을 자주 본다.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명품을 걸쳤지만 늘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한 얼굴들. 반면 낡은 가방 하나 메고도 환하게 웃는 사람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풍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젊은 시절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을 잃는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가난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다. 정신적 풍요로움은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실패를 교훈으로 만들고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맺게 해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잔고를 들여다보라. 감사, 공감, 용기, 희망이 네 가지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풍요롭다. 진짜 부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외부를 탓한다. 환경이 나쁘다고, 시기가 안 좋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배운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이거다. 남 탓을 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도 그랬다. 사업을 시작한 초기,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시장을 탓했고, 직원이 떠나면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다. 아무리 외부를 바꿔도 내부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나는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그 순간부터 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실한 마음이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는 용기다. 때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한 번은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품질이 아니라 사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기술팀이 그건 고객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일축했다. 솔직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고객 한 분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제품은 좋은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팀에게 말했다. 한 번만 고객의 시선으로 다시 봐보자. 그 작은 전환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버튼의 위치를 바꾸고 설명서를 그림 중심으로 재편집했더니 불만이 줄어들고 반품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고객의 문제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태도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꾼 건 진실한 마음이었다. 진실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든다.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할 때 비난이 아닌 이해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반응을 얻는다. 나도 예전에 직원 실수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다. 화가 났지만 차분히 그와 대화를 나눴다. 알고 보니 그는 가족 문제로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그에게 일주일의 휴가를 줬고 그 직원은 돌아온 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모두가 진심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실한 마음은 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핑계를 찾는 대신 스스로를 마주보는 태도,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한 CEO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똑똑한 사람보다 진심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왜냐하면 진심은 배울 수 없지만 기술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 내 안에 고집이나 두려움이 앞서 있지는 않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변화는 거창한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가장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최초의 핸들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것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다. 어떤 날은 맑고 따사롭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무엇이 그 발걸음을 가능하게 만들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단 하나의 나침반. 나는 여러 번 좌절했다. 창업 초기에 자금줄이 끊기고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규제의 벽에 막혀 버텨야 할 이유조차 희미해졌던 적이 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사직서를 냈다. 그때 내 마음에도 균열이 갔다. 이걸 계속해야 하나?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한 줄기 믿음이 나를 붙들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존재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을 바꾸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빛이다. 그것은 단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낙관주의가 아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무언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힘이다. 나는 어릴 적 몸이 약하고 가난하며 배우지도 못했던 소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고 미래는 암흑 같았다. 하지만 단 하나,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 시작점은 작아도 내가 진심을 다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계속 나아갔고 제품을 만들었고 결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믿음은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걸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걷는 것, 그 걷는 행위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분명 어떤 시련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눈앞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의 믿음이 작더라도 괜찮다. 그것은 씨앗과 같다. 조용히 내면에서 자라고 언젠가 당신도 모르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 그리고 그 나무는 당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늘을 드리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스펙은 뛰어나지만 금세 포기하는 사람들, 반면 배경은 부족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진짜 성공을 거머쥔 쪽은 늘 후자였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끈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지금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사명일 수도,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좋다. 단 하나라도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다. 당신의 믿음은 폭풍 우치는 밤을 견디는 등불이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의심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자 나는 믿는다. 이 길이 끝나면 빛이 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반드시 온다.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발자국은 믿음 위에 쌓인 길이 되어 줄 것이다.